여기 두 사람이 회사 사무실 한복판에 대치한 상태로 서 있습니다. 한 명은 키 190은 넘어 보이는 멕시코 남성이고 그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남자는 그보다는 작은 키의 아시아 남성인데요. 그들을 둘러싼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멕시코 남성에게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벌어진 이 싸움을 보며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같은 멕시코인마저 부끄럽게 만든 이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몬테레이에 살고 있는 아담 크루스라고 합니다. 저는 다국적 기업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최근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주재원들이 저희 회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져서 왜 굳이 많은 아시아 국가와 교류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힘있는 목소리를 낼 만큼의 직책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한국에서 파견 나온 한국 주재원이 지낼 곳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제 동기 호세가 함께 한국 주재원의 거처와 자동차 의전 등을 맡았어요. 솔직히 다른 나라에서 오는 주재원들은 이렇게까지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주재원은 달랐어요. 미국, 독일 등에서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저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인물이라고 했죠. 오자마자 팀장급으로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긴장 상태였습니다. 특히 한국 주재원의 회사는 자신들의 기술과 노하우 등을 저희 회사의 시스템에 결합해서 남미 시장을 노리려는 것이었어요. 이게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이번 한국 주재원의 방문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한국 주재원의 의전은 저와 호세가 주로 맡았는데 처음 맡겨진 중요한 임무에 저는 바짝 긴장하고 있었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주재원이 머물 집을 계약했었는데 집주인의 실수로 이중 계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몇 번이고 신경 썼는데 문제가 터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 주재원을 마중 나가는 일을 호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했고 문제를 해결할 동안 주재원이 머물 호텔을 예약했죠. 다행히 문제를 잘 해결하고 호세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번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세가 한국 주재원의 마중을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 마중을 나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걸 내가 해야 하는 거였어 라고 말하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이라면 택시를 타고 넘어오라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주재원의 방문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특히 멕시코 공항에서 짐을 바리바리 들고 온 외국인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값비싼 물건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도나 범죄 조직의 타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곧장 주재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화가 나서 제게 소리를 지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인 주재원은 너무나 평온한 목소리로 자신은 괜찮으니 조심히 오라며 저를 되려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고개를 숙여 거듭 사과했어요. 그러자 주재원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딱 봐도 제가 나이도 어려 보이고 미숙해 보이니 아직 이런 일을 많이 안 해봤을 거라는 걸 직감한 거죠. 정말이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재원이 문제를 삼아서 회사에 항의를 했더라면 저는 징계를 받았을 거예요. 멕시코는 일처리가 화끈하고 가끔은 잔인할 정도로 가차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다 할 성과도 없고 그럴싸한 일도 해본 적 없는 저는 정말 잘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운이 좋아서 잘리지 않는다고 해도 저를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이런 사고를 쳤다며 회사의 신임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 주재원 덕분에 저는 그런 위기에서 벗어났고 다행히 일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런 일을 겪으니 저는 한국 주재원이 멕시코에서 머무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를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서 봤던 상사들이 이 한국 주재원만 되어도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요. 저는 현재 주재원이 머물 사택에 문제가 생겼고 일주일 정도 호텔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주재원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고 주재원을 호텔에 데려다 준 뒤 호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겨우 화를 삭히고 호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마중을 나가지 않은 거야? 내가 보낸 연락을 못 받았어? 이렇게 중요한 날에 연락도 안 되길래. 문자랑 메일도 보냈잖아. 그러자 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난 처음부터 내가 이해가 안 됐어. 한국에서 오는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한국이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난 그 사람한테 내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그 한국인이 별말 안 했지. 왜 그러는 것 같아? 자기 한국 국적이 우리한테 끌린다는 거 아니까 괜히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너처럼 그렇게 일하면 진짜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니? 좀 적당히 하자. 은같이 일하는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이 말을 들으니까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분명 회사에서 지시를 한 것이고 이해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회사의 지시는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호세가 뒤에서만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설마 면전에다 대고 한국 주재원을 무시할 줄은 몰랐어요. 한국 주재원은 자신을 멕시코 이름으로 리암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이름은 진이었어요. 리암은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팀의 팀장으로 오게 되었는데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자기소개가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호세는 탐탁치 않은 표정과 말투로 호세 제임스입니다라는 말만 하고 자기소개를 마쳤어요. 호세는 평소 호탕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호세가 탐탁지 않은 반응을 하니 팀원들 모두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분위기는 순간 가라앉았습니다. 한국 주재원 리암도 이 이상한 기류를 눈치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자기소개를 한 뒤 30분 만에 저희 팀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리암은 저희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본 사람처럼 일을 했어요. 멕시코에 오기 전에 저희 회사의 시스템과 실적, 업무 진행 방향, 주력 아이템 등을 파악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있는 선배에게 듣기로는 한국인들의 일머리는 따라올 사람들이 없다고 하던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일 때마다 리암의 능력을 추켜 세웠어요. 솔직히 진짜 대단하잖아요. 회사에 다닌 지 1년이나 된 저도 아직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리암은 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 회사의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도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처음부터 리암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호세였죠. 호세는 저희가 모여서 리암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끼어들어서 리암의 험담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리암이 온 한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리암이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호세는 리암이 온 나라는 한국인데 사실 한국은 워낙에 가난하고 못 살아서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 한다며 험담하기 시작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호세는 그 나라는 아주 못 살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한다라며 한국 주재원인 리암도 아마 어릴 때 그런 걸 겪어서 일을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배웠기 때문에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한테도 똑같은 짓을 할 거야 라며 북한의 김정은처럼 독재하려고 할 거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전 해외 소식 이런 건 관심이 없었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찾아보니 웬 독재자 한 명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호세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다른 국가란 거죠. 한국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분단되었고 현재도 전쟁 중인 나라이더라고요. 하지만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북한보다 몇천 배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빈곤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리암이 남한에서 왔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호세는 아니었습니다. 호세는 자꾸만 리암이 북한에서 왔고 언젠가는 자신들도 북한 사람들처럼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회사가 북한처럼 망해버리고 말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가 이렇게 주장을 해봤자죠. 저를 포함한 모든 팀원들은 호세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안 하고 호세가 무슨 말을 하면 무시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참을 수 없었던 건 호세가 리암이 지시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근본 없는 나라에서 온 인간의 말을 따를 수는 없다면서요. 그리고 자신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난폭함을 드러내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 모습을 이끌어내서 진짜 모습을 회사에 폭로하고 이 회사를 올바른 길로 이끌 거라고 말했어요. 호세는 몰랐겠지만 리암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호세의 행동을 공론화해서 다시는 저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건의했지만 리암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세워줄 때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리암은 호세를 다른 곳으로 좌천시키거나 강력한 조치로 회사를 그만두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호세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팀과 조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려주었어요. 한국은 뒤처지는 사람들을 꼬리 자르듯 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끌어주고 그 능력을 개발하게 한다고 하죠. 미국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인 구글은 직원에게 아무런 언질 없이 출근 당일에 해고를 통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회사에서는 암에 걸린 직원을 한 번에 잘라버린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이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돈이 사람보다 귀할 수는 없다는 리암의 말에 모든 팀원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 못하면 잘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호세가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호세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세의 선 넘는 행동이 극에 달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리암이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무장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몬테레이는 멕시코 제3의 도시로 그만큼 치안이 괜찮은 곳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치안이 괜찮을 뿐 경찰과 카르텔이 대치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는 않은 곳이에요. 하지만 저희 회사가 있는 곳은 도심이기도 하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만 타지 않으면 꽤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택시를 타고 다녀요. 택시를 타고 다니면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강도의 습격을 당하다니 운이 없어도 굉장히 없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외국인인 덕에 몸은 다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장 강도의 습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차와 차가 부딪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리암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팀원들은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딱 한 사람 호세만 제외하고 말이죠. 호세는 리암이 입원을 한 것을 두고 엄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호세의 말을 빌리자면 북한에서는 더한 일도 많을 텐데 이런 일을 가지고 입원을 하냐면서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닐 텐데 겨우 이런 일을 가지고
입원을 하는 건 회사의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회사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일 거라고 이야기했죠.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입원에 누워 있는데 이런 반응이라니. 저는 리암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리암이 사고를 당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멕시코로 들어왔습니다. 리암의 상태를 파악하고 리암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였죠.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인 해리는 멕시코의 치안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견 온 한국인 직원은 멕시코 이름으로 해리였고 한국 이름은 수영이었습니다. 이런 치안이라면 저희 회사에서 안전을 보장했어야 했다고 했죠. 저희는 몬테레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하다는 생각에 리암의 안전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안이 어느 정도인지를 강조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처음에 몇 번 강조하고 나중에는 별로 크게 주의를 주지 않았죠. 따라서 한국에서 온 해리의 문제 제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세는 달랐습니다. 되려 한국인 직원에게 화를 냈어요. 멕시코가 한국보다 치안이 안 좋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다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한국처럼 후진국인 나라가 멕시코보다 낫다니 지금 그걸 믿으라는 소리냐며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라면서 큰 소리 쳤죠. 한국 직원은 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을 쳐봐야 하는 건 호세 당신인 것 같다고 말한 뒤 한국의 치안이 멕시코보다 낫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자리를 떠났죠. 저희 회사에서는 이번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한국 회사에 설명하기 위해서 인원을 꾸렸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한시가 급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한국 회사가 저희 회사에 대한 투자를 거둔다면 피해가 막심할 테니까요. 직원들은 한국에 가는 것을 꺼려했어요. 이 문제를 한국 회사가 문제 삼으면 그 불만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나서서 한국행에 지원했습니다. 리암이 처음 멕시코에 왔을 때 리암의 의전을 맡았던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의외의 인물이 한국행에 지원을 했어요. 바로 호세였습니다. 저는 호세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한국에 가려고 하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려는 사람이 없어서 저와 호세 그리고 한 명의 직원을 포함해 3명이서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호세가 한국에 가려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꾸만 멕시코의 치안을 물고 늘어지는 한국에 가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밝혀내겠다는 것이었죠. 한국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멕시코만의 문제, 인양 리암이 당한 일을 엄청난 일로 만들어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 기업의 행태도 고발하겠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의 영웅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호세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내내 자신이 다운받아온 북한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꾸만 한국을 북한이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으며 호세가 말하는 곳은 북한이고 그러면서 자신이 유튜브에서 찾아온 영상인데 가자마자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될 테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면서 보고 싶지 않은 영상을 계속 보여주었어요. 보여준 영상은 끔찍하기는 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배만 부른 깡마른 아이들이 나무 껍질 같은 것을 씻고 있는 영상도 있었고 다 떨어진 군복을 입고 있는 남녀가 토굴 같은 데서 나오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호세는 리암의 나라가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밤이 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사람들은 촛불을 켜고 산다고 했습니다. 이게 21세기에 가능한 일이냐면서 침을 튀기며 말을 하더군요. 가로등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이니 얼마나 치안이 엉망이겠냐는 말까지 덧붙였죠. 결론은 늘 하나로 모아졌어요. 그런 나라에서 왔으면서 멕시코에서 무장강도 만난 것으로 항의를 하냐며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호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깨지고 말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신세계였어요. 멕시코의 공항은 그리 깨끗하지 않았고 조명조차도 누리끼리 했습니다. 벽에는 금이 가 있는 곳도 있었고 바닥의 타일도 살짝 깨져 있기도 했죠. 멕시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게 최신식이었어요. 조명도 밝았고 모든 곳이 깨끗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이 청소하는 기계에 올라타서 돌아다니는데 정말 신세계였어요. 호세는 적잖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저는 호세에게 네가 생각하는 한국이 이런 모습이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호세는 공항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니 그럴싸하게 꾸며놨을 것이라며 공항을 빠져나가면 영상에서 본 그런 모습들이 줄지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의 그런 주장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저희는 버스를 타고 빠져나왔는데 버스를 타고 수도인 서울로 가는 길은 정말 잘 닦여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는 몰라도 제가 살고 있는 모텔에 있는 멕시코의 제3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썩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의 도로는 정말 잘 닦여 있었습니다. 물론 호세는 조금 더 들어가면 안 좋은 모습이 보일 거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호세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호세는 한국의 수도에는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고 깨끗한 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는 고층 빌딩이 줄지어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서마저도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친환경 버스도 흔히 보였고 도시의 조경도 훌륭했어요. 길거리에는 쓰레기도 없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줄 알았는데 새벽에만 나와서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낮 시간에도 도로가 깨끗한 것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멕시코인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호세는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호세는 절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밤거리를 보고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저희는 밤이 되면 꼬박꼬박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멕시코에서 왔다 보니 밤거리가 당연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밤거리는 너무나 밝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밤거리를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여성들이요. 멕시코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음엔 저희가 보고 있는 광경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부터는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한국은 총기 소지가 불법이었고 총에 대해서 큰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남자들이 군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자들 중 총을 소유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총을 가지고 대치하는 상황이라든가 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또한 어린아이들이 혼자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것은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멕시코에서 이런 행동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홀로 등교시킨다면 부모들은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호가 보여줬던 영상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영상들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아니란 건 확실하더군요. 한국의 밤거리에는 맛있는 음식이 즐비했고 놀거리도 풍성했습니다. 치안이 좋으니 밤을 새우고 새벽까지 젊음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호세는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몸으로 경험한 뒤로부터 호텔에 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에 분을 감추지 못하고 한국 회사와의 미팅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 회사는 한국까지 와서 책임을 지겠다는 저희에게 크게 감동했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희 회사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저희와의 교류를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치료를 받는 리암도 많이 회복되어서
회사에 출근할 만한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나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세였어요. 호세는 리암 덕분에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리암이 넓은 마음으로 호세의 행동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런 무례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잘리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리암이 다친 후에 멕시코로 왔었던 한국 직원 씨는 가차 없었습니다. 해리 씨는 멕시코에 남아있던 팀원들의 이야기를 전부 들었고 회사에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멕시코로 다시 돌아온 호세는 자신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호세는 자신은 리암이 북한에서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행동을 해왔던 것이고 자신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호세는 못 들어본 아시아국에서 온 한 동양인이 자신의 상사가 되었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리암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어떻게든 흠집을 잡으려 한 것이죠. 뭐 성향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기야 합니다만 이건 확실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를 잘못 건드린 거죠.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이 없었고 저도 그랬고 호세도 그랬고 국가 이름만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에 아주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엄청난 국가의 기업이라면서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회사에 투자까지 했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칭송하는 거다 그런 걸로 인식했죠. 하지만 저희가 직접 한국 주재원이었던 씨를 만나고 실제로 한국에 출장 가서 한국의 땅을 밟아보고 나니 비로소 왜 회사에서 한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그 국가의 회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호세는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빈둥거리는 백수로 지내고 있고 저희 회사는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저 역시 한국인 리암 옆에서 열심히 일을 배웠더니 승진까지 했습니다. 회사는 매출 증진과 많은 성과를 낸 저희 직원들 모두와 함께 한국으로 휴가 겸 워크숍을 계획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떻게 들은 건지 호세가 가끔씩 회사 주변을 배회하는 게 눈에 띄더군요. 리암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리암은 회사에 있을 때는 기회를 주었겠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회사에서 쫓겨난 완전한 타인이라면 스스로 본인의 삶을 책임져야 호세. 본인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착하기만 했던 리암을 봤었는데 와 정말 공과사가 딱 부러지는 훌륭한 마인드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까지 돋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을 이끌어온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일본인 여성이 한국인 여성에게 무어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인 여성은 일본인 여성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는 눈물까지 흘리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길래 한국인 여성이 일본인 여성 앞에 고개까지 숙이고 눈물을 보여야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교토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 후지와라 쇼코라고 합니다. 저희 후지와라 가문은 이 지역의 유지이자 예전부터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뼈대 있는 귀족 집안이에요. 저는 이 집안에 시집와서 아들 타케시를 낳았고 후지와라 가문의 대를 이은 것에 큰 자긍심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그랬듯 제 아들도 이 땅에 뿌리내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아들 타케시는 저의 믿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외모도 준수하고 성격도 반듯한 어른으로 자라났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에게 걸맞는 명문가 출신의 참한 아가씨만 찾아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아들과 꼭 닮은 손주들이 태어날 테고 그 아이들은 또 얼마나 귀여울까 그런 생각에 저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기대는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아니 글쎄 제 아들이 결혼할 여자로
죽기보다 싫은 한국 여자를 데리고 와서였습니다. 일본인 평민 아가씨를 데려와도 반대를 할 참인데 한국인이라니요. 당연히 저희 집안은 발칵 뒤집혔죠. 저는 아들에게 쓸데없이 한국 여자를 데려왔냐며 저 여자는 너와 급이 맞지 않는다고 했고 엄마가 명문가에서 잘 자란 아가씨를 소개해 줄 테니 저 한국인 여자는 하루라도 빨리 얼른 정리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저 한국인 여자를 너무 사랑한다며 다른 여자와 결혼할 바에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 타케시는 꼭 뭐에 홀린 사람처럼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고 한국에 가서 살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늘어놓았죠. 정말 속에서 열불이 터졌습니다. 뻔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여우 같은 한국인 여자가 요사스러운 말로 우리 아들을 세뇌시킨 것이라 100% 확신했습니다. 여우가 뭐 어쨌다고 저러죠. 결국 저는 아들을 설득하는 것은 포기하고 아들을 홀린 저 원수 같은 한국 여자를 만나 단판을 짓기로 했답니다. 얼마 후 저는 그 여자를 아들 몰래 따로 불러냈어요. 천박한 한국인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는 이제 대학교 졸업반으로 한의학인지 뭔지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졸업을 앞두고 일본 여행을 왔다가 아들과 눈이 맞은 것이었고요. 더 들어볼 필요도 없이 저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불편한 표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다 필요 없으니 당장 우리 아들과 헤어지라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게 돈이라면 위로금으로 돈도 얼마 주겠다면서요. 한국이란 나라는 우리 위대한 일본 제국 아래서 거의 우리가 일으켜 세워준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여자가 당연히 돈을 준다고 하면 냉큼 받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지근성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한국인답게 그 여자는 한수를 더 보고 저의 제안을 거절하더군요. 위로금 얼마 받고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우리 아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겠죠. 생각이 너무 교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이 싫고 아들을 홀린 이 한국인 여자에게 좋은 감정이 없던 저는 정말이지. 치가 떨리게 그 여자가 더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뻔뻔하다는 것은 소문으로 들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감히 대일본 제국의 국적을 가진 우리 아들과 결혼을 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는 건데 기껏 잘 살 수 있게 키워줬더니 올챙이 시절 모르고 한국인들은 참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어쨌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결혼이지만 결혼을 한 뒤에 우리 선진국인 일본이 아닌 고작 한국에 가서 살겠다는 것은 누구의 결정인가요? 당신인가요? 그러자 그 한국 여자는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더군요. 오히려 자신은 결혼을 한 뒤 일본에 살아도 상관없지만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아들이라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어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런 거짓말을 잘하는지 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역시 TV에서 보던 대로 한국인들은 은인도 모르는 편협하고 교활한 거짓말쟁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러니 순진한 우리 아들이 넘어갔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그렇게 필사적으로 거짓말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무슨 생각인지 다 알고 있다고 말했죠. 당신이 우월한 일본인 남자와 결혼해서 산다는 것이 미개한 한국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만하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우리 아들에게 한국 가서 살자고 졸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 그 한국 여자는 가증스럽게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뻔한 스토리였습니다. 이미 예측했죠. 자신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면서 우는 모습은 더 꼴보기 싫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이곳에 아들 타케시가 나타났고 아들은 저 뱀 같은 한국 여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어차피 저는 성인이고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전 반드시 이 여자와 결혼할 겁니다.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가버렸고 저는 저 교활한 한국 여자가 우리 아들을 홀려도 아주 단단히 홀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전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전부터 한국인들 중에는 사기꾼도 많고 거짓말쟁이들도 많다는 소문을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피해자가 제가 될 줄이야 정말이지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우익단체인 니혼노 우요쿠단타이를 함께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제 친구는 저와 제 아들이 참 불쌍하다며 어쩌다 한국인과 엮이게 되었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우리 일본에게 열등감과 피해, 의식을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있을 우익단체 행동에 빠지지 말고 참가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직도 위안부 문제나 식민지 시대 때 일어난 지난 과거 일들을 가지고 우리 일본을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 알지 않냐면서 답답해했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아들을 다시 한번 설득해 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이대로 우리 아들 타케시의 인생이 시궁창에 처박혀 꼬꾸라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니까요. 그래서 아들에게 찾아가 말했어요. 타케시 제발 다시 생각해보렴. 왜 하필 한국같이 가난하고 열등한 나라에 가서 살겠다는 거니? 한국인들은 순진하고 착한 우리 일본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엄마가 매주 단체에서 운동하는 거 못 봤어. 저는 진심을 다해 아들을 말리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눈과 귀를 모두 멀어버린 극악의 상태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니 세상은 변했어요. 제발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라는 말만 하며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들과 저의 불편한 대립은 몇 주간 계속되었고 결국 백기를 든 것은 저였죠. 아들이 제게 최후 통첩을 날렸거든요. 만약 계속 이 결혼을 반대한다면 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치르겠다고요. 저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아들을 위해서 한 발 물러나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결국 아들은 한국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차마 올라가지 않는 입꼬리를 간신히 올리며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보아야 했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들의 옆에서 가증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는 한국 여자를 속으로 저주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저는 순진한 제 아들을 꼬신 저 불효시 같은 한국 여자가 너무 미웠습니다. 왜 하필이면 한국은 우리 일본의 옆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우리 일본에게 피해만 주는 것인지. 정말이지 한국은 빈대 같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똑 떼다가 일본과 아주 먼 곳으로 보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일 뿐 결국 아들은 그 끔찍한 한국 여자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쥐면 꺼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소중하게 키운 우리 아들이 고작 저런 하등한 여자의 짝이 되었다는 현실에 저는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느꼈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밥도 먹을 수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들어보니 아들 부부는 그동안 모았던 아들의 종잣돈으로 한국의 작은 아파트에서 월세로 시작해 살 거라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은 평생을 커다란 주택에서 산 사람인데 한국서 월세살이라니요. 더군다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살겠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일본에서 아파트란 평민들이나 사는 곳이거든요. 고작 한국 같은 나라에 사는데 월세에 심지어 공동주택이라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엄마가 돈을 보태줄 테니 아파트 월세가 아닌 제대로 된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라고 했죠.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황당했었습니다. 엄마 나는 한국의 아파트가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이 한국 여자에게 세뇌를 당해 결국 미쳐버린 것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웃을 뿐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죠. 아, 우리 아들이 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괜히 밝은 척을 하는 거구나. 속으로는 자기도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걱정할까봐 나를 위해 밝은 척하는 아들이 안쓰러워서 집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눈만 감으면 순진한 우리 아들이 승냥이 같은 한국인들에게 물어뜯기는 것이 상상이 되어서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제 남편은 그렇게 걱정이 되면 한번 한국에 가서 아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오라고 했지만 전 한국이라는 저급한 나라에 발조차 디디고 싶지 않았고 아마 내가 활동하는 우익단체에서도 반대할 거라서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날들이 흘러갔고 어느새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동안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아들 부부도 일본에 오지 않았는데 전 그것도 아주 괘씸했답니다. 글쎄 일본에 오지 못한 이유가 그 여자가 한의대 졸업과 개원 준비로 너무 바빠서 그런 거라지 뭐예요? 한의학. 그까짓 것이 뭐라고 시부모에게 안부를 물으러 오지도 않는 것인지 안 그래도 미웠던 며느리가 더 미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침내 아들이 저희가 있는 일본에 왔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개원한 병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서 말이죠. 저는 공항으로 아들을 마중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꼴도 보기 싫었지만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걱정도 되었거든요. 한국 같은 후진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아들 부부가 탄 비행기의 도착 시간을 기다리며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게이트가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아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 걱정과 달리 아들은 피부도 뽀얗고 전보다 살도 쪄 있었죠. 가엾게도 가난하고 열등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게 되었지만 그런 것 치고는 멀쩡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일단 안도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싫은 며느리를 데리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를 마주한 가족들 역시 아들의 얼굴이 몰라보게 좋아졌다며 다들 한마디씩 하더군요.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불고기며 김치찌개, 떡볶이, 치킨, 한우, 삼겹살 막걸리까지. 한국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매일같이 포식을 하다 보니 살이 쪘어요. 하고는 너스레를 떨며 웃었죠. 가족들은 한국 음식이 그렇게 맛있냐며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고 아들은 한국 음식은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양념 종류와 재료가 무척 다양해서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며느리를 노려보았어요. 분명 가족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아들에게 시켰을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계략을 간파한 것도 모르고 아들은 가족들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계속하더라고요. 저녁을 먹은 뒤 제가 뒷정리를 하려고 하자 아들은 탄식을 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확실히 일본에 와서 고향 음식을 먹으니 좋기는 한데 너무 달고 짜기만 해서 말이죠. 한국에 김치라도 있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 나들이를 갔었는데 아들이 뜬금없이 일본은 돈을 들고 다녀야 해서 불편한 것 같아요. 일본에 살 때는 사실 몰랐는데 한국에 살아보니 불편한 게 이만저만 많네요라는 것이었죠. 전 아들의 말에 좀 황당했었습니다. 아니 그럼 돈을 지갑에 들고 다니지 그럼 뭘 들고 다니니? 라며 물었는데요. 아들은 한국에서는 지갑에 거의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었습니다. 아니 당연하겠죠.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에 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테고 현금을 들고 다닐 돈조차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들에게 한국이 좀 가난하긴 하지. 그래도 어쩌겠니? 너가 선택해서 간 나라인데 라면서 아들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랬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한국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내가 보기엔 우리 일본보다 한국이 한 10년은 앞서 있는 나라 같은데요. 한국은 요즘 일본에서 첨단이라는 신용카드도 안 들고 다녀요. 휴대폰으로 모두 결제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정말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군요. 이 녀석이 한국에 가더니 감히 일본을 폄하할 정도로 한국인이 다 돼버렸다는 생각에 옆에 따라오던 한국인 며느리를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참을 수가 없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은 그만하라며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러는 거라면 그만하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일본보다 열등한 나라인 한국이 일본보다 10년은 앞선다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고 말하면서 괜히 다른 데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들었으면 크게 화를 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들은 내가 왜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냐면서 진짜 한국이 일본보다 지금은 더 잘 사는 나라가 맞다고 끝까지 잡아떼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해봐도 되겠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살짝 당황해하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옳다구나 싶어서 너희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 나도 따라서 갈 테니 그런 줄 알라며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아마 자신이 좋다고 말하면 제가 됐다고 그냥 한 말이라고 말할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저 뻔뻔한 며느리의 한국을 짓밟아주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로 따라가겠다고 말하자 아들 부부는 알겠다고 하며 제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한국의 실제 모습을 들키게 생겼으니 속으로 똥줄이 타고 있겠지.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진짜 한국의 실체를 다 까발려줄 테니 라고 말이죠. 그 이후에 우익단체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영상을 찍어오라더군요. 영상을 찍어오면 우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모조리 공개해서 한국의 진짜 모습들을 우리 대 일본 국민들에게 전파하자고 말이죠.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한국의 끔찍한 실체를 확인한 뒤 가능하다면 아들을 이혼시키고 다시 일본으로 데리고 오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당장 너희가 산다는 월세집으로 안내하라고 했어요. 아들이 지내고 있는 열악한 환경의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며느리를 혼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오더군요. 세상에 글쎄 아들은 서울도 아니고 인천이라는 곳 한켠에 있는 송도라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공항과 가깝다더니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가끔 미디어에서 한국이 나오는 걸 보면 번드르르한 곳은 모두 서울이었던 걸로 봤는데 그런 서울도 아닌 변두리 지역에 있는 곳에서 우리 아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를 이혼시키겠다는 제 다짐을 다시 확고히 다지며 얼른 너희 집으로 가보자고 재촉했죠. 그렇게 저는 아들 부부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높이 솟은 화려한 건물들과 깨끗하게 정돈된 공원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곳이 수도인 서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속으로 택시 안에서 서울을 지나쳐 가야 그 송도라는 곳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앞자리에 앉아있던 아들의 입에서 뜬금없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송도라는 곳이에요. 어때요라는 말이었죠. 그때를 회상해보면 정말 그때 너무 당황했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아니 사실 이건 말이 안 됐었어요. 우리 일본도 제2의 도시라 불리는 오사카와 비교해도 아니 일본 수도인 도쿄보다도 훨씬 더 최첨단화된 도시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지만
가까스로 정신줄을 부여잡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공항하고 가까우니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화려하게 해놓을 만하지. 안으로 들어가면 형편없을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송도라는 도시 깊숙이 들어가는데도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현대화된 도시의 모습은 끝이 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제발 이 첨단화된 도시가 사라져라, 사라져라 되뇌이고 있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 왔어요. 내릴 준비하세요라는 거였죠. 그때 정말 엄청 당황했었어요. 택시에서 내리고 아들이 월세로 살고 있다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사실 입을 다물기 힘들 정도로 경악하고야 말았었습니다. 아들이 월세로 지내고 있다는 엄청나게 높은 아파트는 도쿄에서도 메인 중심지에나 가야 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높고 세련되어 보였거든요. 도저히 이게 상업 빌딩이 아닌 아파트라고 보기 어려웠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택시에서 내리면 당장에 한국의 모습을 까발리겠다 영상을 찍으려 켜뒀던 휴대폰 동영상 모드를 꺼야만 했죠.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들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연 순간 전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집 내부 공간이 무척 넓고 쾌적한 것은 물론 도시의 아름다운 전경이 훤히 보이는 뷰가 제 눈길을 확 사로잡더군요. 일본은 사실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곳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거의 주택에 거주해요. 그래서 이런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은 도쿄 중심에 있는 빌딩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다면 사실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집 곳곳에 붙어있던 한국 브랜드의 삼성과 LG, 가전기기들은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소니와 파나소닉 제품들보다도 정말 몇십 년은 앞선 것처럼 화질이나 기능들이 좋았었죠. 우리 일본은 한국 제품 쓰는 사람들이 아주 덜어있긴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뿐만 아니라 삼성에서 만든 휴대폰조차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자동차, 중국 휴대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지금 속으로 드는 생각이 우리 일본 사람들은 느끼고 있다고 보면 되죠. 일본에서 한국 제품은 그 정도라고 거의들 생각하니까요. 언론에서 한국 제품이 훌륭하다 칭송해도 사실 우리는 믿고 싶지 않아서 채널을 돌리기도 하고 아예 한국 물건들을 사야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 집에서 거의 반강제로 한국 제품에 눈을 뜨게 된 거죠. 무엇보다 제가 놀랐던 것은 한국 아파트의 냉난방 시스템이었는데요. 아니, 거실에 코타츠가 없어서 이상했었거든요. 코타츠는 거실 테이블에 이불이 붙어 나오는 건데 추운 겨울이면 일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에요. 심지어 집안에 온풍기조차도 없더군요. 아직 겨울이 아니라서 창고에 넣어둔 건가 싶어서 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들은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만난 신문물에 전 정말 너무 놀랬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부에 있든 집안 내부에 있든 휴대폰 어플을 통해 원격으로 아파트 내부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훌륭한 전자제품들 덕분에 밖이 얼마나 춥고 덥더라도 집에 도착하는 순간 바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일본의 전자제품도 굉장히 좋거든요. 한때기는 했어도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전자제품 회사들도 있었으니까요. 요즘은 한국의 전자제품 회사들이 일본의 회사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미디어로 본 적은 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늘 그렇듯이 언론 플레이 잘하는 한국인들이 일본을 질투해서 말을 지어낸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쯤 돼버리자 저는 제가 한국의 가전 기술이나 일반 가정생활 시스템에서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 한국인 며느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시어머니인 제게 처음으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한식이 차려졌는데 저는 선뜻 젓가락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은
난생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음식을 가리키며 도토리묵과 간장게장, 그리고 고기를 가리키며 저건 한국 궁중 요리인 떡갈비라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톡 쏘는 말투로 한국에서도 우리 일본 초밥집이나 텐동집들을 많이들 찾는다는데 그냥 일식당에 가면 되지 뭐 하려고 쓸데없이 이런 음식을 만들었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었죠. 그런데 제 아들은 저는 신경 쓰지도 않고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젓가락을 움직이며 밥을 먹더군요. 그래도 차린 성의가 있으니 먹기는 해야겠지라는 생각에 미역국이라던 국물을 한 수저 떠먹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존심 상하게도 너무 맛있더군요. 구수하면서 감칠맛이 났던 미역국은 계속 수저로 국물을 떠먹게 만들었고 이후에도 떡갈비와 도토리묵도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땠었냐고요? 사실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위로 잘라서 준 간장게장은 사실 일본에 지내면서도 가끔 해먹을 정도로 맛있게 먹었었죠. 간장게장은 일본 도쿄에 가면 프로 간장게장이라는 한국 음식점에서 팔기도 하는데 매우 비싼 음식이었어요. 간장 베이스로 만들어진 음식이다 보니 입에도 잘 맞았었고 어느샌가 보니 비닐 장갑까지 끼고서는 정신없이 먹고 있던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먹던 저를 보며 아들은 빙그레 웃더니 아직도 이 식당에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냐고 물어보더군요. 뭐라고 대답할까? 잠시 망설이던 저는 그냥 솔직하게 한국 요리가 맛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일본에서 유튜브 보면 한국 요리는 대부분 일본 요리를 따라서 만든 것이라고 하길래 솔직히 무시하는 마음이 컸는데 직접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한국 요리가 굉장히 풍미가 좋고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들은 저를 보고는 잠시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니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우익단체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뜬금없이 하더군요. 한국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방송하는 유튜브만 보니까 엄마의 눈이 멀게 된 거라며 말이죠. 한국인들은 일본의 정책과 역사를 비판하는 거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활동하는 우익단체는 이유 없이 한국을 까내리고 비판하고 한국인들을 멸시하는 집단으로밖에 안 보이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그런 우익단체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엄마가 거기 있냐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을 그대로 믿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국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었습니다. 제 배로 낳은 제 아들이 뭔가 멀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 뒤로 저는 그냥 조용히 식사를 했죠. 그런데 충격은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식사가 모두 끝난 뒤 저는 며느리를 도와 뒷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계를 보고 생각했죠. 설거지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정리해서 버리려면 앞으로 일시간은 더 걸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에게 금방 하니까 돕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때 아들이 다가와서는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면서 아들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보여주겠다며 제 손을 잡고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동으로 빨아들이는 시설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바로 지하의 처리 시설까지 이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그러면 번거로운 것은 물론 어쩔 수 없이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이게 되는데 한국은 이렇게나 편리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사이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버린 아들은 이번에는 그릇을 식기세척기로 옮기더군요. 세련된 디자인의 식기세척기는 버튼 한 번을 누르자 소음도 없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걸로 모든 뒷정리는 끝이었어요. 일시간을 예상했던 뒷정리는 5분도 되지 않아 끝나버렸죠. 그 순간 제 기분이 어땠는 줄 아세요? 저는 마치 시골촌 동네의 아낙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이 미래 도시에서 저 혼자만 도태된 우물안 개구리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면서 아들을 걱정하며 보낸 저의 지난 2년을 떠올려 보았는데 창피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대체 저는 지난 2년간 무슨 쓸데없는 오해와 걱정을 한 것일까요? 가난한 한국에서 불쌍하게 사는 아들을 풍요로운 일본으로 데리고 가야겠다는 제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했던 것인지 깨닫자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조차 없더군요. 아들 부부는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보고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물었고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나는 한국을 뼛속 깊이 무시하고 있었어. 한국인들은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고 한국은 거지 소굴과도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지.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단체에서도 방송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왔단다. 그래도 내가 사리분별을 잘하며 살았어야 했었는데 편견으로 며느리를 너무 욕되이 했었구나. 미안하구나 얘들아 라고 말이죠. 그러자 제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따뜻한 며느리의 손을 느끼며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을 무시한 일본인 시어머니를 기꺼이 포용하고 감싸주는 한국인 며느리의 넓은 마음에 저는 절로 고개가 숙여졌죠. 그날 밤 저는 민망함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제 며느리는 그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지냈을 제 마음을 헤아려주며 제게 침도 놓아주고 보약도 지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며느리가 운영 중인 한의원에 가게 되었답니다. 한의원에 도착하자 생전 처음 맡아보는 약재의 냄새가 나더군요. 그러자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어제 많이 반성하기는 했지만 한의학을 접해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여기까지 온 이상 저는 진찰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요즘 손목이 아픈 것 같다고 하자 며느리는 침을 놓아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침을 맞게 되었어요. 얼마쯤 지났을까? 드디어 시술이 끝났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목을 돌려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까보다 손목의 통증이 훨씬 덜한 게 아니겠어요. 사실 제 손목이 고장난 지는 한참 되었지만 일본의 병원비가 워낙 비싸서 치료를 받을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손목 물리치료라는 것이 한 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나 쉽게 손목의 상태가 나아지다니.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자 며느리는 부끄러운지 조용히 미소 짓더군요. 그 순간 며느리가 어찌나 멋지고 예뻐 보이던지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멸시한 일본인 시어머니를 위해 침까지 놓아준 며느리를 보며 저는 지난날의 저를 반성하게 되었어요. 또 무시받아야 할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일본인이 아니라며 며느리를 무시했던 저였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저는 진심을 담아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과 연을 맺은 거구나. 이렇게 똑똑하고 예쁜 여자를 만나다니 말이야. 그 말을 며느리에게 건네자 며느리는 깜짝 놀랐는지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인 제게 멸시받으며 속상한 순간들이 많았던 거겠지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며 바득바득 우겨서 따라온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을 거고요. 저는 앞으로 네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는 것을 며느리에게 약속했어요. 또한 한국을 무시하지도 않을 거라고요. 제 말을 듣더니 며느리는 너무 기쁘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사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저도 제가 왜 그렇게 한국을 미워하고 무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옛 아버지 따라 일본 우익단체에서 활동하며 들으며 자란 것 그게 다였는데 말이죠. 어쩌면 제 아들이 한국인 여자와 결혼하게 된 것은 신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잘못된 정보를 믿으며 아둔하게 살아가는 제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와 함께 성도의 아름다운 공원을 산책하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아들에 대한 잘못된 걱정과 집착, 그리고 한국에 대한 오해를 모두 털어버렸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겪은 한국은 훌륭하기 그지없었으니까요. 현대화된 도시 인프라, 한국 사람들의 끝없이 따뜻한 마음까지 해묵은 미움을 걷어내자 저는 마음이 한층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후에 환하게 웃으며 기쁜 마음으로 일본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곧 다시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일본 공항에 마중 나온 남편은 저를 보더니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며 얼굴이 아주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에서 제가 보고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함께 한국에 가보자고 했죠. 남편은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국의 팬이 되었냐며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그게 궁금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같이 가자고. 그러면 당신도 나처럼 한국의 팬이 될 거라고 했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남편을 보며 저는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에 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올 때는 한국 삼성에서 만든 식기 세척기는 꼭 하나 사와야 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은 일본에서 손이 제품을 사준다고 하길래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했죠. 제 마음 같기만 하다면야 일본의 저희 집 가전들을 모조리 바꾸고 싶었지만 그건 참아야겠죠. 그래서 요즘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우익단체에서 탈퇴했습니다. 탈퇴하면서 엄청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당했었지만 단호하게 활동을 중단하겠다 선언했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도 안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일본에서 볼 수 없었던 한국의 감춰진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우익단체 활동을 한 터에 유튜브 알고리즘도 계속 안 좋은 모습들의 영상만 나왔던 거였죠.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한국 음식점에도 가는 것이 금지되었었는데 탈퇴 이후 일본에 퍼져 있는 한국의 문화와 식당들을 만나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또한 많은 일본 국민들이 그런 한국을 싫어하지도 않더군요. 일부 우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옛날 생각에 빠져 있는 일부 사람들을 빼면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은 한국을 친구처럼 생각할 만큼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있는 아들 집에 방문했던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완전하게 다른 삶을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극도로 싫어했던 것이 오해가 깨져버리니 지금은 거의 사랑하게 될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한국을 남편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남편과 한국에서 한 달 살기식으로도 다녀가곤 한답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 우리 아들이 한국인 여자를 아내로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칠 만큼 싫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감사하며 살고 있죠. 평생을 모르고 죽는 날까지 살았을지도 몰랐던 지난 날들이 후회될 뿐입니다. 언젠가 저도 세상을 떠나 돌아가신 아버지를 저 세상에서 만나게 될 텐데 아버지께도 저의 지난 삶을 이야기하며 오해를 풀어드릴 겁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